뼈만 남은 다리, 곳곳에 박힌 시커먼 멍자국. 누군가는 기아 난민의 사진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불과 1년 전 누구보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던 제 아내 연수입니다. 36,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나이에 37kg이라는 믿기지 않는 무게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은 암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팔고 빚을 내서 회당 600만 원짜리 항암제를 부었습니다. 아내의 몸이 녹아내리는 동안 의사는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숨을 거둔 뒤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아내의 몸속엔 암세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죽인 건 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사의 오만이었을까요? 오늘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잔인한 오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암이 아니라고요? 6개월간 생사람 잡은 항암 치료의 비극.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8이 된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5살 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뒤 저는 성북동에 있는 작은 재단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재단 이름은 연수의료정의 재단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저 혼자 운영하는 1인 재단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아내 연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4년 전 보미의 첫 돌을 사흘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혈액암이 아닌 의사의 오진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저희 부부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연수를 처음 만난 건 제가 30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광화문에 있는 중견 출판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같은 회사 편집부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습니다. 키 161cm의 몸무게 60kg 정도 되는 약간 통통한 체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수에게 마음을 뺏긴 건 그 사람의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면서 볼에 보조개가 깊이 팼습니다. 그게 참 예뻤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연수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날 연수는 소주를 2잔 마시더니 얼굴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술에 취한 연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때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복숭아 향이었습니다. 민석 선배,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근데 선배 어깨 넓으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수와 저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에 있는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양가 합쳐서 50명 정도밖에 안 왔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17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연수는 그 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이케아와 다이소를 돌아다니며 집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저희 부부에게 조용한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때가 안 된 거겠지. 하지만 3년 차가 되자
주변에서 슬슬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아직도 애 소식이 없니? 요새는 병원 가면 다 해결된다던데?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걱정보다는 은근한 재촉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 저희 부부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난임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연수에게 경미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새는 시험관 시술만 받으면 거의 다 임신됩니다. 성공률이 한 60%는 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술 비용은 회당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월급을 합쳐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연수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연수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민석 씨, 미안해요. 내가 이상한가 봐요. 나 때문에 민석 씨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연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하자. 아이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잖아.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도 아이를 원했습니다. 제 피를 나눈 아이를 품에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간이 계속되던 중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연수가 임신에 성공한 겁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합정역 근처 꽃집에서 빨간 장미 99송이를 샀습니다. 가격은 15만 원이나 했지만 그날만큼은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연수가 소파에 앉아 임신 확인서를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 이제 엄마 아빠 될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저는 연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연수를 위해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회사 퇴근 후엔 약수역 지하 상가에 있는 태교용품 가게를 들러 아기 옷과 장난감을 샀습니다. 분홍색 옷을 보면 딸이면 좋겠다 싶었고 파란색 옷을 보면 아들이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2020년 4월 5일 새벽 3시 연수의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택시 기사님은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첫째 시요? 아이고, 첫애 낳을 땐 다들 그렇게 급해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금방 도착하니까 심호흡 크게 하세요. 분만실 앞 대기실에서 저는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대기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복도를 서성이고 자판기 커피를 3잔이나 마셨습니다. 오전 9시 12분, 드디어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핑크색 담요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2.9kg이에요. 제 딸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는 제 딸.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연수는 땀에 젖은 얼굴로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 이제 진짜 새 식구네요. 이름 뭐로 지을까요?
4월에 태어났으니까. 봄이는 어때? 이 봄이, 봄이. 좋네요. 우리 봄이. 그게 연수의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출산 후 2주가 지났을 무렵 연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수야, 괜찮아? 어디 아파? 민석 씨, 배가 너무 아파요. 설사가 멈추질 않아요. 문을 열자 연수는 변기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산후엔 다 그런 거래.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일단 따뜻한 물 마시고 누워 있어.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연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발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종아리, 허벅지, 배. 마치 풍선에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연수의 몸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출산 후 3주째 되던 날, 저는 연수를 업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연수의 몸무게는 임신 전보다 10kg이나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부기 때문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보미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아 있는 연수의 얼굴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교수였습니다. 이름표에는 혈액종양내과 박진우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연수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네요. 혈소판도 낮고 일단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심각한 건가요? 일단 골수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입원 수속하시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백혈구 수치 높음을 검색하니 온통 무서운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백혈병, 림프종, 골수암. 골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으러 간 날, 박 교수는 차트를 넘기며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초기로 보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으니까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어요. 생존율이 한 70%는 됩니다. 암.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원인 모를 고통에 이름이 붙었다는 것, 그리고 완치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 연수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봄이 키울 수 있을까요? 첫돌 잔치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치료만 잘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 교수의 말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저희에게는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땐 그게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투명한 링거 봉지에 담긴 노란빛 액체가 긴 튜브를 타고 연수의 혈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암제 투여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연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 속이 울렁거려요. 토할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대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수는 대야를 붙잡고 한참 동안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해낼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그제야 연수는 겨우 진정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간호사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토하고 신음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은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2주 차가 되던 날 아침, 연수가 베개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가득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수의 자랑이었던 긴 생머리였습니다. 민석 씨, 이거 봐요. 내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저는 연수를 안으며 괜찮다고, 다 나으면 다시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수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민석 씨, 내 머리 밀어줄래요? 이렇게 한 올 한 올 빠지는 거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저는 병원 편의점에서 이발 가위를 샀습니다. 병실 욕실에서 연수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가위질을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던 연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 꼭 스님 같네요. 근데 민석 씨, 나중에 우리 봄이가 내 얼굴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이렇게 못생겼는데. 저는 대답 대신 연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연수의 어깨뼈가 옷을 뚫고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마른 건가 싶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계속될수록 연수의 체중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60kg이었던 연수의 몸무게는 한 달 만에 52kg이 됐습니다. 2달째엔 45kg, 3달째엔 40kg. 저는 매일 병원 식당에서 연수가 좋아하던 음식을 사다 날랐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하지만 연수는 한두 숟가락 뜨다가 포기했습니다. 미안해요, 민석 씨. 입맛이 없어요. 약 때문에 입안이 다 헐어서. 뭘 먹어도 쇠맛만 나요. 4달째 되던 날, 체중계 숫자는 37kg을 가리켰습니다. 연수의 다리는 이제 제 한 손에 잡힐 만큼 가늘어졌습니다. 팔뚝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갈비뼈는 피부 위로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침대 시트에 살짝만 스쳐도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연수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석 씨, 나 꼭 마른 나무 막대기 같죠? 거울 보기 무서워요. 이게 내 모습인지. 저는 연수의 뼈마디가 도드라진 손을 잡고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약이 독해서 그런 거래. 다 낫고 나면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자. 합정동 그 파스타집 기억나? 거기 연수가 좋아하잖아.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 항암 치료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본 항암제는 보험이 적용됐지만 박 교수는 계속해서 비급여 약물을 권했습니다. 이 신약은 회당 600만 원 하는데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해외 임상 결과를 보면 생존율이 20% 정도 더 높아요. 한번 써보시죠.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라는 숫자가 희망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합정동 전셋집 보증금 1억 원은 3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빌렸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민서가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일단 500만 원은 보낼게. 대학 동기였던 준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밤, 연수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 씨, 봄이 냄새가 안 나요. 뭐가? 내 몸에서 약 냄새밖에 안 나요. 소독약 냄새, 항암제 냄새. 봄이를 안아도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봄이가 나를 낯설어 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대답 대신 연수의 앙상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뼈의 감촉이 옷감을 뚫고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 구석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봄이 사진을 봤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봄이는 배밀이를 하며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항암 치료 6개월째, 연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손발 끝이 차가워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왜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혈액 수치가 계속 이상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수치가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 한번 다른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저는 박 교수에게 전원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전원요? 지금 상태에서 옮기면 더 위험합니다.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소견으론 지금 치료가 최선입니다. 환자분 체력이 약해서 그렇지 수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나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저는 박 교수 몰래 다른 병원에 연수의 의무 기록을 보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의 골수 검사 슬라이드를 재검토한 결과 급성 백혈병의 전형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오히려 EB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반응성 림프구 증식 가능성이 높아 보임. 추가 바이러스 항체 검사 권장. 저는 그 소견서를 들고 박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병원에선 백혈병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박 교수는 소견서를 쓱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삼성병원이요? 슬라이드만 보고 뭘 알겠어요. 환자 상태를 직접 보는 게 중요하죠. 제 진단이 틀릴 리 없습니다. 20년 경력이에요, 20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아내 몸무게는 37kg까지 떨어진 겁니까? 항암 치료가 맞다면
왜 수치는 계속 악화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진료실을 울렸습니다. 박 교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체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제 치료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전원하세요. 저는 그날 저녁 연수를 설득했습니다. 연수야, 우리 병원 옮기자.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보자. 연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119에 전화를 걸어 연수를 삼성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삼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연수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교수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는 백혈병이 아닙니다. EB 바이러스와 거대세포 바이러스 복합 감염입니다. 면역 억제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항암제를 투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항암제가 환자의 면역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오히려 면역력을 죽인 겁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1년 4월 2일, 보미의 첫 돌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돌잔치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한복도 맞췄습니다. 분홍색에 노란색 저고리가 달린 예쁜 한복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연수를 보러 갔습니다. 연수는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기가 쉬익쉬익 소리를 내며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마지막 인사하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4월 3일 새벽 2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보미를 장모님 댁에 맡기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연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민석 씨, 연수가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보미, 잘 부탁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연수야, 힘내. 봄이 돌잔치 꼭 같이 하자. 약속했잖아. 연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민석 씨,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게 연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4월 3일 새벽 4시 17분, 연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37kg의 가녀린 몸은 죽음조차 가벼운지 침대 시트에 그림자 하나 남기지 못할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봄이 첫 돌엔 예쁜 옷 입고 꼭 안아줄게 라던 약속은 차가운 영안실의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짐을 정리하다가 처음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발견했습니다. 혈액암 근거 없음, EB 바이러스 및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그 소견서는 입원 당시부터 의무기록 안에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부여잡고 병원 로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내가 죽어간 것은 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암이라는 오명 아래 쏟아부은 치명적인 항암제가 아내의 마지막 면역력을 잔인하게 도려낸 것이었습니다.
4월 5일, 봄이의 첫 돌날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댁 거실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백설기, 수수팥, 떡, 과일, 그리고 분홍색 한복을 입은 봄이. 봄이는 돌잡이 상 앞에서 책을 잡았습니다. 봄이가 책 잡았네, 똑똑하겠어. 장모님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봄이에게 보여주려고. 엄마 없이 치른 첫 돌잔치를.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의사의 오만이 저지른 살인이라고. 저는 서울대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의 얼굴엔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의 체력이 버티지 못한 걸 어쩌란 말입니까? 유가족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묻는 거대한 성벽이라는 것을. 저는 곧장 의무기록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수천 장에 달하는 기록지를 복사하며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연수야, 내가 마지막까지 잡고 싶어 했던 진실, 내가 꼭 찾을게. 낮에는 봄이를 등에 업고 밤에는 돋보기를 들며 의학 사전을 뒤졌습니다. 연수의 팔에 멍이 들고 호흡이 가빠지던 날의 수치들, 박 교수가 무시했던 간호사들의 이상 징후, 기록들을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칠해갔습니다. 의무 기록을 정리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입원 당시 바이러스 검사 소견서가 이미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 교수는 그 소견을 무시하고 골수 검사 결과만으로 백혈병을 진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항암 치료 3개월째부터 전공의들이 여러 차례 환자 상태 재검토 필요라고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의 회신은 한결같았습니다. 계속 현행 치료 유지, 의무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당시 연수를 담당했던 간호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호자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익명으로 해주셔야 해요. 그 간호사는 당시 전공의 회의록을 제공했습니다. 환자 항암 치료 반응 불량, 바이러스 감염 재검토 필요, 담당 교수 의견 제청, 담당 교수 답변 내 진단이 틀렸을 리 없다. 현행 치료 유지, 그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작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의료소송 승소율이 10%도 안 돼요. 특히 대학병원 교수 상대론 더 힘들고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소송을 시작하자 주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민서가, 그냥 놔두는 게 어때? 아내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소송한다고 살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봄이 키우느라 바쁠 텐데. 대학 동기 준혁이의 말이었습니다. 병원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봄이나 잘 키워요. 처제의 말이었습니다. 민서가, 봄이 앞날 생각해. 아빠가 병원이랑 싸우는 사람이라는 소문나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니?
어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잊고 살라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5명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보낸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측은 변호사 1명과 저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 측에서 의학 전문가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백혈병 진단은 의학적으로 타당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담당 교수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증인석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패소했습니다. 1심 패소 후 저는 관악구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장모님 댁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변호사 비용, 생활비, 보미 양육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출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시 연수를 간호했던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님,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싸워주셔야 다음 환자가 안 생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해외 의학 논문을 찾아 번역했습니다. EB 바이러스 감염과 백혈병의 감별 진단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부 제보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가 증언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정에서 그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희는 박 교수님께 여러 번 재검토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자신의 진단을 고집하셨고 저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최후 진술에서 연수의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연수가 남긴 마지막 기록들이었습니다. 판사님, 제 아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몸무게가 42kg이 됐다. 거울을 보니 내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보미를 위해 참아야 한다. 교수님을 믿어야 한다. 오늘 몸무게 39kg. 걷기가 힘들다. 민석 씨가 날 업고 화장실에 데려다 준다. 미안하다. 37kg. 숨쉬기가 힘들다. 봄이 얼굴이 점점 흐려진다. 내가 엄마인지 모를 것 같다. 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판사님, 제 아내는 암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오만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이 37kg은 한 여자가 마지막까지 생을 놓지 않으려 했던 비명입니다. 2024년 3월 15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서울대병원은 원고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 법원은 박 교수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승소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법원 복도에 주저앉아 아내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연수야, 이제야 내 억울함을 조금은 풀어준 것 같아.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소송이 끝난 후 저는 보미를 데리고 관악구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상금 2억 원 중 절반은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나머지 절반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연수의료정의 재단.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미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친구들은 다 엄마 있는데. 저는 보미를 안으며 말해줬습니다. 봄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보미가 아플 때 낫게 해주고, 보미가 슬플 때 웃게 해주는 천사가 되셨어. 그럼 나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엄마 만날 수 있어요? 응. 훨씬 나중에 보미가 할머니 될 때쯤.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아빠랑 재밌게 놀다가 갈래요? 승소 후 박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보직을 해임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직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박 교수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재단을 운영하며 저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50대 남성은 항암제 과다 투여로 신장을 잃었습니다. 30대 여성은 수술 중 의료 과실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억울했고 저처럼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고 소송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연수가 남긴 37kg의 고통이 조금씩 빛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보미의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보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연수를 떠올렸습니다. 연수야, 우리 보미가 이렇게 컸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야. 졸업식이 끝나고 보미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오늘 봤을까요? 응. 하늘에서 분명히 봤을 거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을 거야. 8월 12일은 연수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보미와 함께 연수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추모공원이었습니다. 보미는 엄마 사진 앞에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엄마도 같이 가요? 저는 보미 옆에 앉아 연수에게 말했습니다. 연수야, 우리 보미 잘 크고 있어. 내 눈 닮았어. 웃을 때 초승달 눈 되는 거.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재단을 운영하며 비슷한 사례를 또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의 아내가 췌장암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소송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싸워주셔야 다음 피해자가 안 생깁니다. 그가 고맙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 악수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연수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보미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보미에게 조금씩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봄아, 엄마는 병원에서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돌아가셨어. 아빠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법원에 가서 싸웠어. 그럼 엄마는 다시 올 수 있어요? 아니, 엄마는 못 와. 하지만 아빠가 싸운 덕분에 다른 엄마들은 같은 일을 안 당할 수 있어.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영웅이네요. 엄마도 영웅이고.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보미는 5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 사진을 보며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보미를 안으며 말해줍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보미를 지켜보고 있다고. 엄마는 보미를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37kg.
그게 제 아내가 남긴 마지막 숫자였습니다. 한 여자가 마지막까지 생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비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참고 넘겼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박 교수가 다른 병원 소견을 무시했을 때, 연수의 몸무게가 40kg 아래로 떨어졌을 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전원을 권했을 때, 그때마다 저는 의사를 믿어야지 하고 참았습니다. 그땐 그게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나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과연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제가 더 빨리 결단을 내렸다면 연수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